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계산기 사용법 강의를 맡은 양지목입니다. 그 회로이론에서 요즘 이제 계산기 사용이 이제 필수적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종이 이제 TI 엔스파이어 카스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퓨터 엘지브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대수적인 계산을 해주는데, 이 회로이론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사용하는 게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로이론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7할, 8할이 다 수학 문제 푸는 건데 다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산기 사용을 못할 때는 뭐 1시간에 많이 풀어봤자 뭐 6문제, 7문제, 그리고 뭐 단위가 이제 뭐 킬로옴이라든지 뭐 밀리헬리라든지 해서 뭐 10의 어떤 거듭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 1시간에 한 문제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기가 도입되면서 그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계산하는 좀 그 감만 익히게 되면 뭐 방정식만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기에 넣으면 되니까 뭐 1시간에 20문제도 풀고 뭐 이제 나중에 계산기 사용이 숙달이 되시면 방정식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기만 가지고도 이제 머릿속으로 입력해서 풀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정도로 이제 좀 공부하는 환경이 많이 이제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TI 엔스파이어 요 카스 기종에서 이제 회로이론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의 대상은 그냥 이 계산기를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여서 도중에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명령어들은 좀 계산해 볼 수 있게 조금씩 이제 시간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혹시 이제 조금 뭐 제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마치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TI 엔스파이어 요 모델인데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요거를 켜는 건데, 이거 뭐 온 버튼 누르면은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면은 이게 좀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이 왼편에 이제 스크래치 패드라고 해서 여기 A가 calculate, B가 이제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계산기 사용이 좀 숙달이 되면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도큐먼트 서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인 목적에 맞게 이거 몇 개의 어떤 도큐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 부분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alculate A 부분하고 이제 B의 그래프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게 뭐 많이 이제 기능이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이 그래프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전원을 켜신 다음에 여기 A에 이제 calculate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이제 계산창이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계산기의 기본적인 이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튼을 뭘 누르냐면 이제 먼저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큐먼트하고 7번하고 이제 2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큐먼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온 밑에 DOC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누르고 그 다음에 7번, 2번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세팅이 쭉 뜹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4개만 딱 건드리시면 됩니다. 먼저 요거 이제 앵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캘큘레이션 모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 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거기 그 exponential format 그다음에 real or complex 요거하고 여기 좀 밑에 가야겠네요.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뭐 exponential format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앵글 부분을 이제 그 서브 메뉴를 보면 뭐 라디안도 있고 뭐 디그리도 있고 뭐 많이 뭐 그라디안도 있는데 여기서 각도는 이제 라디안으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real or complex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복소수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할 거냐라는 건데, 요거 이제 렉탱귤러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각좌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캘큘레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브 메뉴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이제 이그젝트 모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산을 할 때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이제 미방을 풀 때 이제 근사값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값으로 답을 제시하는 게 이그젝트입니다. 그다음 참고로 여기에 보면은 뭐 뒤에 뭐 어프록스 모드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근사값으로 내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오토라고 하는 거는 그 계산하고자 하는 식에 소수가 뭐 9.1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1.0처럼 이 소수점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제 어프록스로 가고, 계산하려는 식이 모두 분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그젝트로 정확한 값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오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계산할 때는 일단은 정확한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근사값을 구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디폴트는 이그젝트로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설명하는 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제 근사값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을 이그젝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포맷을 보면 여기가 있네요. 제가 놓쳤네요. 네. 요거 익스포넨셜 포맷을 보면은 이제 노멀이 있고 이제 사이언티픽이 있고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뭐 어떤 저항값이나 또는 축전기 값을 구할 때 주로 그 10의 거듭제곱 단위가 요 10의 세제곱, 요 1000단위 기준식에서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맞춰주면은 답을 낼 때 딱 10의 거듭제곱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유효 숫자 곱하기 뭐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단위 같은 거를 이제 파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4개만 이제 건드려 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시험 보기 뭐 한 얼마 전부터 계산기 다 리셋을 하거든요. 근데 리셋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시험 시작 종을 딱 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연습을 하실 때 이제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계산기를 다 리셋을 시키시고 나서 딱 시험 시작 종과 동시에 계산기 켜고 요거 4개를 딱 세팅을 해놓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또 입력해야 될 뭐 명령 같은 거 입력하는 그 연습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로 이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아마 저절로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일단 무조건 이제 요 4가지 세팅을 맞춰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 사용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이 엔스파이어에서는 이제 컨트롤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컨트롤 CTR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키 자체가 여기는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에는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각 주어진 요 키 위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된 숫자들이 있는데 뭐 숫자나 함수가 있는데 요 기능을 불러올 때 파란색으로 된 걸 불러올 때는 이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키를 누르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키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를 이제 한 몇 가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내가 자연 로그 ln을 이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exponential x 함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위에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ln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exponential 키를 누르면은 이 ln이라고 딱 이제 뜨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위에 보시면은 이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딜리트 키가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클리어 키가 있는데 이제 딜리트는 이제 한 줄 한 줄 지우는 기능이고 클리어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지우는 게 딜리트고 클리어는
그 줄을 싹 지우는 게 이제 클리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식을 처음부터 새로 다 쓰고 싶으면은 딜리트해서 한자 한자 지우지 말고 그냥 클리어 딜리트 눌러가지고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삭제를 하면은 됩니다. 대충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번하고 4번인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계산기 세팅을 할 때 이그젝트 모드로 이제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값을 그냥 정확한 값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답을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근사값이 좋겠다 싶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답을 내기 전에 그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엔터 키 위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결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근사값을 나타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내기 전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딱 치면은 그거에 이제 근사값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굳이 계산기 모드를 처음부터 어프록시메이션 모드나 오토 모드로 두지 않고 그냥 이그젝트 모드로 두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제 근사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수 형태 표시,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 TI 계산기에 보면 이 그냥 나눗셈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기본은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계산기에. 근데 가끔 우리가 회로 방정식이나 이런 걸 세우다 보면 이렇게 그냥 슬래시 표시가 아니고 실제 분수 표시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에서 이 나눗셈 표시 요거 키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뭐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분수로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2 나누기 3을 할 때 내가 요거 분수 형태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여기 앞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눗셈을 하면 이런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괄호 같은 거 이제 넣고 뭐 나누기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좀 해보시면은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컨트롤 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회로 이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명령어를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빠졌네요. 제가 마이너스 키를 언급을 안 했네요. 예. 그래서 그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키가 있는데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그 한국에서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숫자를 음수로 만드는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경우하고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마이너스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이나 이런 서양권 같은 데서는 이게 음수인 경우는 뭐 네거티브라고 하고 연산을 의미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방정식에 이런 이 짝대기가 있어도 이게 과연 이제 뺄셈 기능을 나타내는 연산에 관한 것인지 이게 음수에 관한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지워진 마이너스 이게 짝대기가 뺄셈 연산이다. 그러면은 이게 큰 마이너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 있죠. 요거를 써서 이제 그 마이너스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식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이너스나 또는 등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이너스는 이게 음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음수를 나타낼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엔터 왼쪽에 보면 이제 작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기능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거 구분 안 하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이 네거티브 작은 마이너스를 써야 될 때
큰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이게 뭐 에러가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처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좀 헷갈리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보면은 이제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큰 마이너스, 어떤 경우에 작은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지 그거 이제 좀 한번 그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명령어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그 구분하는 건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제일 처음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음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작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요 7 앞에 있는 거는 이 등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음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뒤에 요거는 이제 뺄셈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큰 마이너스를 써서 이제 식을 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브 명령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기를 산 보람을 느끼는 그 명령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솔브라고 하는 명령어는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이 방정식의 미지수 외의 어떤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x, y, z 말고 다른 a나 b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솔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불러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미지수가 뭐 둘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솔브를 불러내기 전에 먼저 그 미지수를 정하고 미지수의 개수하고 미지수를 정하는 이제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됩니다. 메뉴 371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메뉴 3번, 7번, 1번.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게 뜨냐면은 이게 제가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못 했는데요.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런 이제 딱 팝업 창이 뜨면서 이 첫 번째가 이제 number of equation. 그래서 방정식의 개수가 뭐냐? 요거는 결국 그 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가 뭔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개수.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변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메뉴 371 누르면 디폴트가 방정식의 개수는 2개. 그다음에 변수는 x, y.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뉴 371 누르고 엔터 치면은 그냥 바로 솔브 딱 떠가지고 방정식 넣을 수 있는 칸이 2칸 나오고 중괄호에서 x, y.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로 딱 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냥 방정식을 여기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주로 전류라든지 전압 그리고 전류 전압이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전류의 경우는 I1, I2 또 전압도 V1, V2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솔브를 불러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세운 방정식에 맞춰가지고 이 변수의 개수랑 변수 이름 붙이는 거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뭐 미지수가 3개다, 방정식이 3개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3이라고 쓰면 되고, 그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 V1, V2, V3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게 이제 V하고 1 쓰면 그냥 V1입니다. 그다음에 쉼표하고 V2 쓰면 되고 또 V3 이렇게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 같은 거는 뭐 직접 숫자로 넣어도 되고 아마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화살표로 이제 올려도 되고 그런데요. 일단 가끔 이거 급하게 하다 보면 요 개수 정하고 나서 이 변수 정할 때 이제 아래쪽 화살표 내리는데 그게 가끔 요 개수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다운시키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 개수 입력하고 나서 변수 입력할 때 이게 이제 그 개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 제가 이제 겪었던 실수 위주로 해서 아마 조금 이제 그 수업 들으시는 분하고 약간 좀 경험이 이게 오버랩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그 연습을 좀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 그래서 이게 이제 미지수가
V1하고 V2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메뉴 3번, 7번, 1번을 딱 누르셔가지고 이제 그 팝업 창을 띄우셔가지고 그 넘버 오브 이퀘이션은 2라고 쓰셔야 되고 그 밑에 베리어블은 V1 쉼표 V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솔브가 딱 뜨면서 이제 방정식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두 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첫 번째 식을 넣을 때 그냥 괄호 열고 V1 빼기 16 나누기 4 이것도 무방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나눗셈 기능에서 이제 분수 형태로 표시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괄호 열고 V1 빼기 16 컨트롤 나누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냥 요거 두 개 거의 반반씩 섞어서 쓰는 것 같긴 한데 그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이제 귀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등호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제 계산기가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쳤을 때 이제 V1은 4, 그 다음에 AND V2는 36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맞게 구한 것입니다. 그 지금 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시나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걸 좀 봐볼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건데, 요건 실제 회로 이론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데요. 자, 요거는 지금 방정식의 개수가 3개인데 여기에 사용된 그 변수들을 보면 v, ix, it, vt 이 4개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지수로 본다면 미지수는 4개인데 방정식이 3개니까 이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4개 중에서 이제 3개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메뉴 3번, 7번, 1번 누르셔가지고 이제 방정식의 개수는 3개라고 놓으시고 그다음 베리어블은 vt, v, ix 이렇게 3개만 이제 그 변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변수로 지정되지 않은 이 it 요거는 이제 상수로 취급되니까 vt, vix가 이 it에 관한 식으로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있는 식대로 그대로 입력했는데 혹시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여기 60 앞에 요거 마이너스를 이제 작은 마이너스로 써야 되죠. 요거를 이제 긴 마이너스로 쓰면은 요게 아마 저기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귀찮으면 그냥 요거 플러스로 처음부터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이거 혹시 남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이제 해보면 그 IT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미지수 변수라고 안 뒀으니까 이제 계산기를 돌리면은 이제 미지수 VIX, VT 요거를 이제 IT에 대한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로 이론에서 뒷부분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 파트에서 다루는 것인데요. 여기는 연립방정식에 이게 이제 미지수가 I1, I5 두 개인데, 요런 S라고 하는 이제 문자가 이 연립방정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솔브 명령어는 이 방정식 중에 이 문자가 있어도 이제 그 답을 내주는데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반드시 이 문자와 문자의 곱의 경우는 이 곱셈 기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에서 나타내는 거는 이 곱셈 기호를 제시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자와 문자의 곱셈에서 이렇게 만일 내가 A 곱하기 B를 하고 싶으면은 이 A 곱하기 B를 다 쓰셔야 돼요. 그냥 A, B라고 쓰시면은 계산기가 요거를 전체로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와 문자의 곱에는 곱셈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솔브 명령어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이제 계산기에서 우리가 한 뭐 50% 60%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회로 이론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몇 개 개념이라든지 이제 방정식 세울 때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요 계산기 사용을 알면은 좀 굉장히 좀 재밌게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회로 이론 선택하신 분들, 또 다른 공학 과목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게 법 공부를 하다가 이 회로 공부를 하면은 뭔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쉬는 느낌도 나면서 이게 좀 재밌대요. 이게 이제 이건 뭐 그 제가 뭐 과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법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뇌의 부분하고 또 회로 이론 할 때 하는 게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연과학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좀 또 그렇죠, 그죠?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하면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서 회로 같은 경우도 좀 법 공부를 하다가 막 심신이 지쳤을 때 이제 그 하면은 이게 좀 이제 힐링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브 명령어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것저것 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를 구한 다음에 뭐 전력을 구한다거나, 또는 뭐 전압 전류를 구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전압 전류를 구할 때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아이고, 여기 참 페이지가 잘못 나왔네요. 이게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A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페이지는 그냥 무시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AN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기를 쭉 쓰다 보면 이게 히스토리가 남는데, 이 입력창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결과, 요걸 우리가 이제 이 ANS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 똑같이 입력하면 번거로우니까 이 앞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이 컨트롤하고 작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은 마이너스 위에 보면 이 ANS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작은 마이너스 하면 이 ANS라고 뜹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는 3분의 2, y는 3분의 2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입력창에다가 그냥 컨트롤 작은 마이너스에서 ANS라고 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은 요 앞의 결과가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NS를 쓸 때 우리가 항상 그 세트로 나오는 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바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이 바가 이 조건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결과를 이제 대입하거나 부과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한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바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그 계산기에는 없어요. 계산기에는 이게 보시면 이 바라고 하는 명령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등호 표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호 표시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바도 있고 not equal도 있고 이제 inequality 부등식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고 이 등호 표시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그 서브 메뉴들이 뜹니다. 차례대로 이제 뭐 크고 작고 뭐 같지 않고 제일 마지막 요거죠. 그래서 이 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컨트롤 등호를 누르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시면은 이제 굳이 앞의 결과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x가 3분의 2, y가 3일 때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냥 x라고 쓰고 바한 다음에 n스를 하면 이 x는 단지 이 앞에 직전 그 결과의 x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 치시고 바 하시고 n스 하면은 이제 3분의 2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회로할 때는 진행이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전류를 구했는데 I1은 3, I2는 2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전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전력이 4 I1 제곱이다.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느냐? 그냥 4 I1 요거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바 한 다음에 n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급적 계산기를 할 때는 그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 하다 보면 실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 계산기에 이 바 n스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4 곱하기 3의 제곱 9니까 답이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좀 단순한 예를 보여드려 가지고 이게 이 효용성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뭐 x는 3분의 2가 x는 3분의 2, y가 3이 나왔는데 이런 다항식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입력한 다음에 바 n스를 하면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직전 결과를 쭉 대입한 값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629페이지가 아니라 요게 이제 앞에 4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지금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브 다음으로 또 사용되는 것들을 좀 볼 텐데요. 이제 미분 적분과 관련된 건데 먼저 적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적분은 이제 크게 우리가 어떻게 불러내느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템플릿 팔레트를 이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트가 왜 우리 그 수채화 그릴 때 이 물감 짜는 그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템플릿 팔레트 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어떤 중요한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뭐 물감 있듯이 딱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릿 팔레트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9 옆에 보면은 요 바로 오른쪽에는 얘가 이제 템플릿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은 한 20여 개 정도 이제 명령어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적분 모양이 된 게 이제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 윗끝 아래끝 있는 거는 정적분이고 그냥 피적분 함수만 있는 거는 이제 부정적분이죠. 예,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게 내가 정적분 쓰고 싶으면은 그냥 정적분 가지고 오고 또 부정적분이면 그냥 부정적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불러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딱 뜨기 때문에 이제 그 주어진 식을 그냥 템플릿에다가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 템플릿 뜨면 여기다 이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엔터 치면은 답이 나오고요. 그다음 부정적분도 똑같이 이 템플릿 불러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이 TI 계산기에서 부정적분의 경우는 그냥 무조건 적분상수를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적분상수가 0이 아닌데도 마치 0인 것처럼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한번 그 연습 자료로 제가 이제 쓴 건데요. 한번 요거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쓰시면 되고 1 나누기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곱하기 하셔가지고 이제 정적분 템플릿 불러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다 하시고 이제 빼기 10까지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함수에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그냥 그 연산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음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작은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식 자체로 가서 수정은 못하고 다시 이제 불러와서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그 커서 누르면은 이 좀 전에 입력한 식이 전체로 딱 그게 찍히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엔터 치면 밑으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복잡해서 여기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TI 계산기가 거의 컴퓨터랑 비슷해서 이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 커서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그거 이제 복사 이제 그 컨트롤 V 하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밑에 찍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게 다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Z도 이게 아마 뭐 좀 전에 한 거 뭐 취소가 되나 뭐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기능도 다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고요. 이 적분이 이제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풀이의 계수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회로이론 할 때는 전부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풀이의 계수가 굉장히 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산기가 다 적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풀이의 계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예전 손으로 할 때보다는 이제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한번 나중에 좀 따로 해보시고요. 이제 풀이의 계수 한번 요걸 해볼게요. 실제 지금 제가 이제 쓴 거는 이제 풀이의 계수를 구할 때 이 회로이론 교재에서 나오는 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적분 변수는 이제 t가 되기 때문에 이 적분 속에서는 이게 다 이제 이 t를 제외하고는 전부 문자로 이제 그냥 상수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TI 계산기가 이 대문자 소문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건데 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안 합니다. TI 계산기가.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힘들게 이렇게 대문자를 넣더라도 이 막상 이제 계산기 자체는 요거를 그냥 스몰 t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문자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같은 문자를 두 개 겹쳐서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처음에 이걸 다른 문자로 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같은 문자를 겹쳐서 쓰시는 걸 봤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이제 좀 입력을 해 보시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는 가급적이면 전부
이 문자하고 문자 사이의 곱이니까 뭐 곱셈 나눗셈 표시를 다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VM 같은 경우도 그냥 V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2 나누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 나누기 TT 곱하기 이제 인테그랄 해가지고 아래 끝, 위 끝, 이제 피적분 함수 DT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넣을 때 이제 스몰 t 두 개를 이제 겹쳐서 쓰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할 결과를 내 보시고요. 요거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답을 좀 지금 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굳이 입력하자면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이제 2 나누기 TT 곱하기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 VM 곱하기 T 나누기 TT 곱하기 코사인 괄호 열고 2파이 곱하기 N 곱하기 T 나누기 T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보시면 그 여기 이제 7번 왼쪽에 보면 이제 트리그라고 해서 이제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엔터를 치면은 뭐 사인 코사인이 나오고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냥 알파벳으로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파이 같은 건데요. 이 파이는 이 H 왼쪽에 보면은 이 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파이를 딱 누르면 이제 서브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이를 골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상가함수는 뭐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이 파이는 이제 그 키를 누르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 결과를요. 자, 요거 계산기로 결과를 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n제곱 파이제곱분의 코사인 2n 파이 또 사인 2n 파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이 n이 자연수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냥 사인 2n 파이는 0, 코사인 2n 파이는 1 이게 바로 이제 딱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산기는 이 n이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답을 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는 이 TI 계산기에 보면 이 정수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그 가우스 함수 다 아시죠? 가우스 함수. 그래서 뭐 이제 가우스 2.4 이런 거는 2, 가우스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4. 요거 가우스 함수인데 그 TI 계산기에 이 가우스 함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인티저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있고 또는 뭐 플로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우스 함수를 그냥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플로어 펑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명령어는 이겁니다. 그냥 int 한 다음에 여기에 2.4를 넣으면 답은 그냥 2가 되고 또 int 괄호 열고 마이너스 3.5 하면 답이 그냥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하는 그냥 가우스 함수 기호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제 얘는 그 치역이 정수라는 게 딱 보장이 되는 거죠. 인티저 함수는요. 그래서 그 이제 풀이의 개수를 구할 때 이제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에다가 아까 그 bar을 붙여가지고 이제 변수를 제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적분 결과가 있으면 뒤에다가 이제 바 붙이셔가지고 n은 인티저 뭐 m 이런 식으로 요거랑 다른 이제 문자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요 결과에다가 요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n스 하셔가지고 바 하셔가지고 n은 인티저 m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그 적분 계산식을 쓴 다음에 바를 하셔가지고 아예 n은 인티저 m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 누르기 전에 미리 조건 부여해서 엔터 하셔도 되고 답을 얻은 다음에 이제 n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 결과에 뭐 플루어 m이라고 나올 텐데 요거를 그냥 이제 m이라고 답안에 옮겨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계산기에서 제시된 그 결과하고 또 답안에 옮겨 쓰는 게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어떻게 좀 다 확인하셨나요? 네.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인티저나 플로어 펑션은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디솔브라고 하는 건데 요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나 이제 2차 미방을 풀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TI 계산기로는 2차까지밖에 못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이상은 이게 이제 풀이가 안 되고 1차, 2차만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는 이제 불러내는 게 메뉴 4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를 하면 뭐 엘지브라도 나오고 캘큘러스도 나오는데 그 4번이 이제 캘큘러스거든요. 그래서 그 캘큘러스 중에서 이제 D를 누르면 이제 디솔브라고 딱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차 미분방 형식은 이제 어떻게 입력하느냐라고 하면 먼저 미분방 형식하고 그다음 AND하고 초기 조건 일단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명령어 중에 보면 이 AND라는 걸 딱 찍어주는 명령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그냥 입력한 다음에 그냥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 칸 띄우고 AND하고 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초기 조건 이게 초기 조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t를 쓰고 이제 출력 변수를 쓰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y 프라임 더하기 2y는 코사인 t, 그러니까 y0는 5, 요거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디솔브 불러내 가지고 요 식대로 순서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이 여기 프라임 기호는 어떻게 입력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파이라는 거 불러낼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자, 지금 요 TI 계산기에서 요 H 왼쪽에 있는 요 파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여기 이제 세부 메뉴가 이제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거를 고르면은 얘가 이제 프라임 기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막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막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회로 이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하루에 한 개, 뭐 이틀에 한 개씩 쭉 하시다 보면 뭐 별로 이렇게 버겁지 않게 다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프라임이고, 그럼 이계도 함수를 구하려면은 요거 2번 눌러주시면 돼요. 2번 연속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계도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미분방 형식의 입력 방법인데요. 요거는 일단 미분방 형식 입력하는 건 똑같은데 이 초기 조건이 보통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y 제로값하고 y 프라임 제로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이 초기 조건이 2개 들어가니까 AND를 이제 2번 써야 됩니다. AND를 2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t에 관한 함수, 출력 변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한동안 회로 이렇게 계산기를 안 쓰다가 가끔 계산기를 쓸 때 보면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이제 t하고 y를 이렇게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출력 변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방 y2' 더하기 3y' 더하기 2y는 6 요거에다가 y0는 2 y'0가 3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요대로 그냥 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라임 기호도 그러니까 연속해서 2번 붙여주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제 계산기가 답을 제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때 이제 하나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제 계산기 모드와 관련된 건데 이런 실수는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아까 계산기 모드에서 우리가 그 각도,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라디안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간혹 계산기 세팅을 할 때 이거 라디안을 그냥 디그리로 그냥 두고 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제 회로에서 사용되는 여러 함수 중에서 이 정의역을 이 각도를 정의역으로 취하는 게 있죠. 삼각함수처럼. 그럼 만일에 라디안 모드에서 코사인 30이라고 하면 얘는 30도가 아니라 얘는 30 라디안으로 계산기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 모드의 경우에 코사인 파이라고 하면 얘는 파이 라디안이 아니라 얘는 파이 디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인데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각도는 무조건 다 이제 라디안 모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거지만 미리 땡겨서 설명드리면 그럼 만일에 라디안 모드에서 코사인 45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그냥 그 각도를 이 디그리를 붙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5 한 다음에 디그리만 붙여주면은 라디안 모드라고 할지라도 계산기가 요게 45도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아니까 라디안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1차 미방, 2차 미방 임명가 있는 거 다 아시겠죠? 네, 미분 방정식, 엔드 초기 조건, 엔드 초기 조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고 좀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4D 누르셔가지고 이 디솔브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y 프라임 더하기 y는 5, 한 칸 띄우고 엔드, 한 칸 띄우고 y0는 2, 컴마 t, 컴마 y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되겠죠. 예, 그럼 한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